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비율은 11%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 재유행 시기를 내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이 기간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물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지하 심층 연구시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강원도 정선에 지하 1000m 깊이의 우주 입자 연구시설을 완공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주 암흑물질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노벨화학상은 분자 구성 단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한 3명의 화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노벨 시상식은 12월 노벨 주간에 열릴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열리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 수상자도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강원도 횡성 산사태 원인은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세운 태양광 패널을 타고 많은 비가 몰려서 집안이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배수로는 토사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에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6천여 명 적은 28,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 4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7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8,566명, 해외 유입은 8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25명으로 9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73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비율은 11%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다시 한번 재유행이 예고된 만큼 겨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6주째 감소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월 넷째 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주 2만 8천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482명에서 지난주 절반 수준인 248명으로 줄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1 미만을 6주째 유지했습니다. 유행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0.8로 정체된 만큼 확진자 발생 감소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유행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92%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국내 우세종인 BA.5는 소폭 줄었지만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BF7 변이도 지난달 11일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뒤 지금까지 감염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인 BF7은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가능성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이 기간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때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싹쓸이하고 인건비나 방역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 앞서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행사의 코로나 특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위기 당시 영업이익이 껑충뛰며 오히려 호황을 맞이한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끈 회사들이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단체로부터 1,200억 원이 넘는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등의 운영 계약을 따낸 게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건수 90% 이상이 수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발됐는데도 이후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알려온 사실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불법으로 고발당했는데도 전혀 본인들은 제일 잘못이 없다고 연판.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인건비를 1,300만여 원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주 서울경찰청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고 인건비 문제 말고도 제기된 의혹이 다양하다 보니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두 업체는 방역시설 운영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자체 추천하면서 따낸 데다 지난 5월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에도 수의 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해 미심쩍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한 사람당 400만 원 이상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 물품을 업체의 다른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업체 측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으려던 방역시설 운영에 스스로 앞장섰을 뿐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었는지 방역을 핑계로 허술해진 감시를 악용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린이 66명이 급성 신장 질환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도 제약사의 감기약 제품을 복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브라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비아에서 많은 어린이가 급성 신장 질환을 앓고 66명이 사망한 사건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오염된 의약품 4가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의약품은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에 생산한 기침 감기 시럽 제품이며 인도 규제 당국과 함께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된 약품은 지금까지는 감비아에서만 확인됐지만 다른 나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이 제품의 유통을 막기를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서 서식하는 야생식물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의 탈모 예방 효과가 확인돼 국내 연구진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인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연구진과 2년여간 공동 연구 결과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가 모낭 생장기를 단축하고 소형화해 탈모를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5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식물의 추출물을 탈모증이 있는 실험용 쥐에 발랐을 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를 바른 쥐보다 모발이 더 잘 자라고 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기업의 기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로 분자 구성 단위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합성 기술을 개발한 캐럴린 버토지, 모르텐 맨달, 케이베리 샤플리스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5일 기자회견에서 이들 3 과학자가 클릭 화학과 생체 직교 반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샤플리스 교수와 멜달 교수가 분자 구성 단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적 화학인 클릭 화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버토즈 교수는 클릭 화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이 반응을 미생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 깊이에 우주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지하 실험실인데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철강 광산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땅속 1000m 깊은 곳에 첨단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험실로 가는 수단은 광산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깊이 더 깊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땅속을 160초 동안 수직으로 내려가자 개미굴 같은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800m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 드디어 지하 1000m 실험실에 다다르는데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 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두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주 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중성미자입니다. 이들 입자는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지하 깊은 곳은 물론 지구 핵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이들을 관측하려면 대기 중에 다양한 입자들이 함께 검출돼 이들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관측하려는 겁니다. 광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있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알고 있는 시그널들 다 없애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IBS는 2019년 4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내년까지 중성 입자 검출 장비 등 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실험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우주 입자 실험실은 6번째 규모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미국 땅에서 발사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우주 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탑승한 크루드래건 캡슐을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미국 우주선에 탑승한 것은 2002년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우주선을 타고 이례적인 비행을 한 겁니다. 키키나의 스페이스X 우주선 탑승은 지난 7월 나사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인 로스코스모스가 체결한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에 따른 겁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YTN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산사태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 담아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이 원인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달 연속 줄면서 5%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석유류 가격 흐름이 향후 물가 추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는 2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과 7월 6%대로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5%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류 상승률이 둔화한 게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석 달 연속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8월 초 1,8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최근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유값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과 비교해 가격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90% 넘게 폭등했고 수입 쇠고기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풍년인 쌀은 크게 내렸습니다. 치킨과 생선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15% 이상 올랐는데 최근 동반 인상으로 향후 더 오르게 됩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물가 추이는 석유류 가격 흐름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이전 수준으로까지 크게 회귀하지만 않는다면 석유류 가격이 지금 수준의 지금 수준의 상승률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율 급등세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외식 등 개인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5~6%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누그러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라면과 과자, 채소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둔화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같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탓입니다.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식용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제히. 라면도 예전보다 잘 안 사게 되나? 아 그렇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도 너무 올라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채소를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물값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왔어. 그런데 1,000원이 냈는데 예. 하나에 2,000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안 사갖고 왔어. 많이 있던 것도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좀 덜 찾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찾으세요? 그래도 급하신 분들 여기 찾으신 것 같은데. 매출에 별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기도 한데. 외식비 부담에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만 오르는 탓에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요즘에는 하루 매상 같은 경우에 좀 과거 비교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문상은 안 되죠. 절반 정도야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겐 특히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조만간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우유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감산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f you permit me, Royal Highness,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제이크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건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오펙 플러스가 발표한 감산량은 200만 배럴이지만 실제 감산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알츠하이머는 기억과 사고, 행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작년까지 FDA에서 승인한 알츠하이머 약들은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약들이라 완전한 치료에 대한 갈증이 깊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